안녕하세요. 현서의 서재 구독자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인사 뵙게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음, 요즘 들어 일이 굉장히 많았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와중에 이제 녹화할 장소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지금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굉장히 졸린 날입니다. 굉장히 졸린 날이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한번 녹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날씨가 오늘은 굉장히 화창해요. 정말 마지막 녹화 때랑 오늘 비교해서 차이가 되게 큰 게, 일단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하면서 출근하는 길에 벚꽃이 되게 예쁘게 펴 있었어요. 네, 벚꽃이 정말 정말 하루 아침에 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어제 아침에 제가 벚꽃 몽우리 진 거를 보고 왔는데 저녁에 오니까 다 펴 있네요. 아마 본격적으로 한 3, 4일 정도 지나면은 엄청 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이제 벚꽃이 개화되고 있지 않나. 날씨가 점점 따뜻해진다면. 지금 살짝 추운데 금방 또 따뜻해지니까 이번 주에 굉장히 예쁘고 다음 주에 절정에 이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랜만에 녹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이 커질수록 개인은 더 노력하지 않는다. 짧아진 바지에 링겔만 효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와 딸 셋이 살고 있었어요. 세 딸은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기 위해 자기가 아버지를 제일 잘 모신다고 뽐냈지요. 그래서 부자는 자기 딸들이 세상에서 가장 효녀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부자의 세 딸보다 이웃 마을에 사는 선비의 세 딸이 더 효녀라고 칭찬했어요. 부자는 선비의 딸들이 어째서 자기의 딸들보다 더 칭찬받는지 궁금했어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부자는 선비의 집을 방문했어요. 선비는 부자를 반갑게 맞으며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선비는 무릎이 다 드러난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아무리 더워도 점잖은 선비 체면에 무릎이 다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입고 있다니 부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비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지요. 아니 어찌하여 무릎이 다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입으셨습니까? 선비는 껄껄 웃으면서 바지가 짧아진 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네, 잠시 구독자분께 카톡이 왔는데요. 제가 또 구독자와 소통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근 준비를 마치신 것 같은데 되게 발랄하게 또 카톡을 해왔습니다. 네, 이분은 서울에서 출근하시는 푸영선님이십니다.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여러분들도 출근을 일찍 하시나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복지 중에 하나가 30분씩 일찍 출근하면 8번의 반차 하나씩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개 정도의 반차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하고 계시네요.
오늘 회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2030 고민이 하나가 코로나가 풀리니까 회식이 많아지니까 부장님 회식 안 하고 싶어요 라는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너무 돈이 많이 든대요. 회식이랑 식사를 하게 되면서 정말 집에서 평화롭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점차 풀리니까 그게 또 이제 싫은 거죠. 일상으로 복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윗사람들은 코로나 풀렸으니까 당장에 밀어놨던 회식을 잔뜩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젊은 청년들은 다 자기 생활에 최적화돼 있다가 갑자기 이제 또 맞추려니 싫은 거죠. 아, 4월이 굉장히 바쁩니다. 바쁘기 때문에 구독자분과 대화를 어서 마치고 또 녹화를 끝내야겠습니다. 오늘 구독자분이 회식이 있습니다. 회식이 있어서 한번 가지 말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회식이 있으면 보통 몇 차까지 가시나요? 회식을 좀 좋아하는 편에 속하시나요? 회식을 좀 꺼리는 편에 속하시나요? 생각보다 집에서 자주 있는 사람 중에서 회식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한 번씩 그렇게 사람들하고 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식을 좋아하는 편이니까, 네, 회식을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술을 안 마셔가지고 뭐 회식을 좋아하는 거고요. 또 저희 사내 문화가 이렇게 술을 안 마셔요. 네, 회식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겠다라고 하는데 절대 믿지 않습니다. 회식을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직장 회식인데 가긴 가야죠. 회식을 빼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좀 좋은 대안 있으신가요? 저는 회식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어, 굳이 떠올려 본다면은 일단 저희 회사 회식은 뺀 적이 없긴 한데 다 가긴 했는데 뭐 술을 안 마시라고 밥만 먹고 끝나니까 또 근무 시간 중에 끝나요. 회식이 예를 들어 6시 퇴근이면 5시에 이제 하는 거죠. 5시에 나가가지고 시작하면은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근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끝날 때쯤이면은 회식은 한 2, 30분 더 진행하고서 가니까 그럼 사실 불만이 없죠.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네요.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겠군요.
아, 너무 이게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커피를 최근에 안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커피로 깨지 말고, 내 정신으로 깨보자 라는 각오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커피가 땡기네요. 어, 더 잠들기 전에 어서 녹화를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독자의 실시간 채팅도 끝이 났고요.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비가 반바지 왜 입냐고 물어봤죠. 선비는 껄껄 웃으면서 바지가 짧아진 사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며칠 전 선비는 먼 친척으로부터 옷감을 선물 받았습니다. 마침 마땅히 입을 옷이 없었던 선비는 여름옷 한 벌을 해입기로 했지요. 그런데 새로 지은 옷을 입어보니 바지가 한 뼘이나 길어서 땅에 질질 끌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선비는 세 딸이 모여있는 방 밖에서 헛기침하며 말했어요. 얘들아, 누가 내 바지 한 뼘만 줄여다오. 네, 세 딸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오후에 선비는 외출하려고 그 바지를 입었어요. 그런데 줄여놓은 바지가 너무 짧아서 무릎이 다 드러나는 게 아니겠어요? 선비는 깜짝 놀라서 세 딸을 불렀습니다. 아니, 어젯밤에 내가 분명히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바지를 이렇게 짧게 줄여놓았으니 도저히 입고 나갈 수가 없구나. 첫째 딸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네요. 제가 어젯밤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 바지를 한 뼘만 줄여놓았는데요. 그러자 둘째 딸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어젯밤에 줄였어요? 이걸 어쩌나?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바지를 한 뼘도 줄여놓았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두 언니의 말을 듣고 있던 셋째 딸도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아. 저는 언니들이 줄여놓은 줄도 모르고 오늘 아침에 또 한 뼘을 줄여놓았어요. 세 딸은 모두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자, 그러자 선비가 웃으면서 말했지요. 아니다, 얘들아. 너희가 줄여놓은 이 바지야말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바지란다. 선비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세 딸이 참으로 효성스러운지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바지를 들고 딸들에게 말했지요. 얘들아, 이 바지가 너무 길어서 입을 수가 없구나. 내일 점심때까지 너희 중에 아무나 이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다오. 네. 부자의 세 딸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이튿날 오후에 보니 바지 길이는 어제 그대로였어요. 부자는 세 딸을 불렀습니다. 아니 얘들아, 내가 어젯밤에 바지 길이를 줄여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바지 길이가 그대로니? 첫째 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아니, 바지 길이가 그대로예요? 저는 둘째가 줄여놓은 줄 알았는데요. 둘째 딸은 셋째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당연히 막내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셋째 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직 바느질도 서툰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언니들이 알아서 해야지요. 이 모습을 지켜본 부자는 크게 한숨을 쉬었답니다. 한숨 쉰 부자의 마음을 이해한다. 부자는 자기 딸들이 제일 가는 효녀들이라고 자부했는데 실상은 바지 길이를 줄여달라는 작은 부탁도 서로 미루는 모습이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왜 부자의 딸들은 아버지의 바지를 줄여놓지 않았을까? 정말 불효녀라서 그런 것일까? 물론 아버지의 재산만 노리고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딸들은 불효녀라고 볼 수 있다. 그럼 만약 아버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짓단을 줄여놓았다면 그것은 진정한 효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탁을 딸들이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불효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있냐는 말이다. 이런 상황은 비단 동화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당장 주위만 둘러보아도 그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가령 대학에서 혼자서는 과제를 하면 열심히 하지만 팀으로 과제를 하면 서로에게 미루거나 요령을 피우며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향은 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짙어진다. 또 친구들끼리 캠핑을 갈 때도 서로 가져와야 할 것을 명확히 이루지 않으면 가져오지 않은 물건들이 수두룩할 것이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런 말을 할 확률이 높다. 난 네가 가져올 줄 알았지. 같은 맥락에서 다음 이야기도 살펴보도록 하자. 한 시골 마을에서 축제를 열기로 했다. 마을 이장은 사람들에게 축제 때 마실 포도주를 각자 가져와서 누구라도 마실 수 있도록 커다란 술통에 부읍시다 라고 제안했다. 이에 찬성한 사람들은 저마다 술통에 포도주를 갖다 부었다. 축제를 앞두고 술통은 그득 차게 되었다. 이윽고 축제날이 되었다. 축제에 참여한 마을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다 함께 모은 술통에서 포도주를 따랐다. 그런데 놀랍게도 술통에서 나온 것은 맹물이었다. 모두 나 하나쯤은 물을 부어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각자 술통에 맹물을 부었던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말이다. 그에 대한 답은 바로 독일 심리학자 링겔만의 이름을 따서 지은 링겔만 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링겔만은 집단 속 개인의 공헌도를 측정하기 위해 줄다리기로 실험을 했다. 이 실험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개인이 발휘하는 힘도 그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언뜻 들으면 당연한 이야기 같다. 하지만 결과는 뜻밖이었다. 실험 결과 줄다리기에 한 명만 참여하면 그 한 명은 자신의 힘을 100% 발휘했다. 그런데 두 명이 참여하면 각 개인이 쓴 힘은 93%, 세 명이 참여하면 85%, 네 명이 참여하면 49%로 계속 줄어들었다.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개인이 사용한 힘은 더 줄어든 것이다. 이름하여 집단 속의 게으름, 즉 무임승차가 일어났다. 링겔만 효과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은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때문이다. 동화 속에서 등장하는 부자의 세 딸 역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게으름을 피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바로 할당 전략이라고 한다. 단체로 있으면 혼자 있을 때처럼 온 힘을 다하지 않아도 다른 구성원이 내 몫까지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링겔만 효과가 나타나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최소화 전략이 있다. 최소화 전략이란 적은 힘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말한다. 그럼 링겔만 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 대답은 동화 속 선비의 세 딸에게서 찾을 수 있다. 즉,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선비의 세 딸은 모두 이 일은 내 일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각자 바지 길이를 한 뼘씩 줄였다. 그 결과 선비의 바지가 세 뼘이나 짧아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자기 일이라 생각하고 각자 최선을 다하면 그의 효과가 배가 됨을 알 수 있다. 이 효과를 시너지 효과라고 한다. 시너지 효과는 링겔만 효과와 반대로 작용한다. 시너지 효과는 단순히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집단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링겔만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100명보다 이 일은 바로 내 일이야 라는 생각으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10명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낸다고 볼 수 있다. 링겔만 효과를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바로 각자의 할 일을 명확히 정해주는 것이다. 애초에 부자가 너희 중에서 아무나가 아니라 첫째 딸아, 네가 바니질을 잘하니까 한 뼘만 줄여다오 라고 말했다면 부자도 자신에게 딱 맞는 바지를 입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선비도 마찬가지다. 막내딸이 바느질 연습도 할 겸 내 바지 길이를 한 뼘만 줄여다오 라고 말했다면 무릎이 다 드러난 바지는 입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심리 마케팅학과의 교수인 치알디니가 한 실험이 있다. 그는 실험을 위해 상황 하나를 연출했다. 상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번. 한 청년이 실험 참가자 옆에서 카세트를 들고 틀어놓고 일광욕을 즐기다가 바다에 들어간다. 2번. 얼마 후 도둑 역할을 맡은 실험 협조자가 슬금슬금 다가와 청년의 카세트와 소지품을 훔쳐서 달아난다. 그는 이 실험을 20번이나 반복했다. 그런데 20명의 실험 참가자들 중 단 4명만이 그 도둑을 잡으려 했다.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청년이 옆에 있는 실험 참가자에게 제 물건 좀 봐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바다에 들어갔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20명의 사람 중 19명이 도둑을 막으려고 했다. 실험 참가자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정해 주었더니 링겔만 효과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한 걸음 더 최선을 다하자 보다는 여기까지 해보자가 낫다. 미국의 대표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은 피자 2판의 규칙으로 소규모 인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한 팀의 최적 규모는 피자 라지 사이즈 2판으로 다 같이 끼니를 때울 수 있는 6명에서 10명 정도의 인원이라는 것이다.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한 끼 식사에 피자 2판 이상이 필요한 팀은 너무 크다며 이 경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피자 2판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인원이어야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개인은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리 있는 말이다. 보통 사람들은 낯선 사람보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이 경우 내가 속한 집단의 성공을 나의 성공만큼이나 중요시하게 된다. 그러므로 링겔만 효과를 줄이려면 집단 구성원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좋다. 더불어 막연하게 생각나는 대로 아이디어를 내보자 라고 하거나 최선을 다하자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내일 각자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10개씩 제출하세요 라고 하거나 무사고 100일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보다 잘난 사람의 기대는 심리, 못 믿을 선비의 반사된 영광 효과. 옛날에 한 동네에 사는 김선비와 황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지내며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잤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무척 좋아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고 어느 우물가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김선비가 물을 마시려는 순간 표주박에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꽤 묵직한 황금이었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하하하. 김선비는 보찜에 황금을 넣었습니다. 이를 본 황선비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운이 좋군. 두 사람은 우물가에서 조금 쉬다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쯤 가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보니 웬 험상궂은 사내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혹시 저기 우물가에서 황금 못 봤소? 아까 물을 마시다가 그만 빠뜨렸나 보. 분명 그 황금의 주인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아쉽기도 하고 혹시 진짜 주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물어물하고 말았습니다. 글쎄,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보았는데 가져가서 숨긴 거요? 사내가 따졌습니다. 김선비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허, 그게 아니라 그때였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내가 김선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김선비는 보찜 속에서 황금을 꺼내 사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사내가 떠나자 가만히 있던 황선비가 말했습니다. 좋다가 말았네. 자네는 참 운이 없군. 그러자 김선비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이 애끼, 이 못 믿을 사람아. 내가 황금을 주었을 때는 우리가 운이 좋군 이라고 말하더니 내가 봉변에 처하니 자네는 운이 없군 이라고. 좋은 일에는 우리고 나쁜 일에는 자네란 말인가? 거참 아주 고약한 친구로구먼. 김선비는 그렇게 말하고는 혼자 휑 하고 가버렸습니다. 황선비는 무안해서 그만 얼굴이 새빨개졌지요. 황선비는 함께 있던 김선비가 황금을 줍자 우리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황금 때문에 김선비가 봉변을 당하자 자네라고 말을 바꿨다. 사실 황선비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행동을 종종 한다. TV 속 연예인을 보며 저 친구 우리 고등학교 나왔어 라든가 나 예전에 저 친구랑 횡단보도에서 인사했어 라고 말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연쇄살인범을 보고 나 어렸을 때 쟤랑 친했어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사된 영광효과와 반사된 실패 차단하기 때문이다. 반사된 영광효과란 내가 성공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나의 이미지를 그 사람처럼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엘버트 해리슨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9,000명이 넘는 저명한 인사의 생일을 조사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미국의 독립기념일 7월 4일이나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 혹은 새해 첫날 1월 1일이 생일인 사람의 수와 그날을 기준으로 3일 전후에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의 수를 세어 통계를 냈다. 통계적으로 보면 독립기념일이나 새해 첫날처럼 어떤 특별한 날에 태어난 사람의 수나 특별한 날이 아닌 날에 태어난 사람의 수는 거의 비슷했다. 예를 들어 독립기념일에 태어난 사람의 수와 독립기념일 전날이나 그 다음 날에 태어난 사람의 숫자는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나 크리스마스 날 혹은 새해 첫날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날을 기준으로 3일 전후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던 것이다. 이는 확률적으로 대단히 힘든 일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명한 재즈 음악가 루이 암스트롱은 생전에 나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태어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생일 파티를 이날 열어 자축했다. 그러나 암스트롱 사후 뉴올리언스에 있는 세인트 루이스 성당의 출생 신고 기록을 통해 그의 진짜 생일이 8월 4일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7월 4일은 거짓 생일이었던 것이다. 이 조사를 통해 저명한 인사들이 의미 있고 특별한 날에 자신을 연관지으려고 거짓 생일을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리슨의 연구팀은 또 다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직자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연구자들은 성직자를 주교 이상의 직책을 가진 사람과 그 이하의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모든 성직자의 생일을 조사한 후 그 중에서 크리스마스 날에 태어난 사람의 수를 세웠다. 당연히 두 집단 모두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사람의 비율에서 별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조사 결과는 달랐다. 주교 이상 직책의 성직자 집단이 그 이하 직책의 성직자 집단보다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사람의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이는 앞에 루이 암스트롱의 예처럼 높은 직책을 가진 성직자들일수록 반사된 영광 효과를 누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반사된 영광 효과는 마케팅 전략으로 쓰이기도 한다. 가끔 트로트의 여왕, 누구가 태어난 고향처럼 홍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마을이 유명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 마을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다. 반사된 영광 효과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반사된 실패 차단하기가 있다. 반사된 실패 차단하기란
주위의 실패나 부정적인 평가에 자신이 관련되는 것을 피하려는 심리를 말한다. 동화에서 김선비가 봉변을 당하자 황선비가 자네 라고 말하면서 거리를 둔 것처럼 말이다. 실생활에서는 따돌림 당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봐 피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효과와 관련해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가 행한 실험이 있다. 그는 대학교 미식축구 경기를 관람한 대학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때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본인이 소속된 대학이 승리했던 경기에 대해서 물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패배했던 경기에 대해서 물었다. 그리고 통화 내용을 녹음해 일일이 분석했다. 그랬더니 승리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학생들은 패배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학생들보다 우리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쓴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우리가 17대 14로 이겼어요. 하지만 패배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한 학생들은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대신 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점수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어쨌든 그들이 졌습니다. 상위권에 들 수도 있었는데 그들 때문에 졌어요. 이 실험은 자기 팀이 이겼을 때는 자신과 팀을 동일시하려고 하지만 졌을 때는 최대한 팀과 거리를 두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로버트 치알디니는 비슷한 실험을 하나 더 했다. 이번에는 대학교의 미식축구팀이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소속 학생들이 보이는 태도를 관찰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팀이 승리했을 때 자기 대학의 로고가 새겨진 옷을 더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왜 자기 팀이 승리했을 때 학교 티셔츠를 더 많이 입었을까? 이는 반사된 영광 효과의 영향 때문이다. 자신과 승리한 팀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우리는 반사된 영광 효과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어떤 사람이 잘 나가면 그 사람과의 친분이나 인연을 과시하려 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되면 거리를 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늘 승승장구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면 진정한 인간관계라고 볼 수 없다. 동화 마지막에 김선비가 황선비더러 예끼 이 못 믿을 사람아 라고 윽박지른 것처럼 말이다. 한 걸음 더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다면 대비 효과를 조심하라. 반사된 영광 효과가 늘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예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인터뷰에서 강동원은 우정을 의심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살면서 한 2주 정도 룸메이트들이 밤마다 방이 없었다. 그래서 따돌림을 당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룸메이트들이 자신을 빼놓고 밤마다 여자를 만나러 나가느라 방에 없었던 거였다. 당시 강동원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에 강동원의 친구들은 강동원에게 네가 나가면 여자애들이 우리를 안 보잖아 라고 말했다고 한다. 혹시 강동원의 친구들은 심리학 효과를 알았던 게 아닐까? 몰랐더라도 본능적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너무 매력적인 상대와 함께 있으면 그 사람과 비교된 내가 평가절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를 심리학적 용어로 대비 효과라고 한다. 이처럼 대비 효과는 반사된 영광 효과의 반대 개념을 뜻한다. 그러면 언제 반사된 영광 효과가 적용되고 대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일까? 연구 결과 내가 상대방과 정말 친한 관계라면 반사된 영광 효과가 적용되지만 우연히 옆에 있거나 일시적인 관계라면 대비 효과가 일어난다. 한 실험에 의하면 사람들이 영화 미녀 삼총사를 보고 연인의 외모를 더 낮게 평가했다고 한다. 외모가 뛰어난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애인과 같이 보다가 문득 애인을 보니 예전만큼 예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비 효과와 관련해 영국의 사상가 존 로크는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이 직전에 뜨거운 물을 만졌는지 차가운 물을 만졌는지에 따라 미지근한 물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고 뜨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싶다면 반사된 영광 효과나 대비 효과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심리학이 정말 말 갖다 붙이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단어로는 규정 짓지 못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당연하지 라고 했던 그 당연하다라는 그 내용을 약간 명사화 시켰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명사가 돼서 재밌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고요. 날씨가 굉장히 화창한데요. 가끔은 이제 너무 힘들어도 옥상에 올라가서 세상을 봐보거나 아니면은 길을 걸으며 꽃들을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퇴근길에 벚꽃이나 한번 보면서 걸어볼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길 바라고요. 또다시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나중에 봐요.